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하는 시계는 위블로의 클래식 퓨전입니다. 위블로는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브랜드는 장클로드 비버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마이다스에서 온 럭셔리 워치를 통달한 남자 비버는 태그 호이어를 지금의 위치에 안착시켰고 위블로를 인수해서 세계 12위 브랜드로 만들었으며 1970년대 폐업한 블랑팡을 구입해서 세계 최고의 다이버워치를 만드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게다가 오메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가 일하는 동안에 오메가의 매출은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비버 삼촌이 손만 대면 개떡상했습니다. 사실 위블로를 만든 건 비버 삼촌이 아니에요. 1980년 카를로 크로코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금시계에 고무줄을 끼우면서 시작한 브랜드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싶었는데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에 코로그라는 종족이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위블로를 2004년에 비버 삼촌이 인수하면서 현재의 위블로의 방향성을 잡습니다. 최근에 해외 시계 애호가들의 위블로에 대한 평가를 가져왔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부정적인 평가부터 보면요, 사자마자 고장이 났다, 무브먼트를 돌려서 까는 듯한 뉘앙스네요. 시리얼 박스처럼 생겼다. 무슨 의미로 말한 건지는 이해가 돼요. 위블로를 사지 마세요. 되게 직설적인 분이네요. 범용 무브먼트를 1000만원으로 이 새끼들 약파네. 역시 무브먼트 관련. 사람들이 왜 가짜 시계를 사는지 알 수 있다. 위블로라는 브랜드가 가진 내력을 무시하는 표현 같습니다. 카피캣 취급이죠. 우스꽝스러움 플러스 우스꽝스러움, 여기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과대 마케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스포츠워치가 50m 방수는 너무하다. 위블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만을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극단적이며 착용 가능한 예술작품, 특정 부분에서 위블로가 보여주는 것들이 충분히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호가들에게 위블로는 까요. 그런데 엄청나게 성공했잖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시계 애호가들은 종종 역종영 곡선을 따른다. 종영 곡선이 이거예요. 역종영 곡선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은 거고요. 시계 애호가들은 이 과정을 거친다. 어떤 브랜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단계, 그 브랜드보다 더 윗급의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그 브랜드를 무시하는 단계, 성숙해지면서 다시 그 브랜드를 존중하는 단계. 이걸 보면서 와, 맞아, 엄청 공감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롤렉스와 태그 호이어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위블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위블로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단계에서 위블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단계를 거친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블로가 비판받는 이유 4가지. 첫 번째는 근본론입니다. 근본이 없다. 시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틀딱들이 하는 소리같이 들리는데 요즘에는 근본을 외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블로라는 브랜드가 메이저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계는 그들만의 리그, 고이고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미 풍부한 역사와 헤리티지를 가진 천룡인들, 과거가 없는 브랜드는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 곳이 시계 쪽이었어요. 이제는 숨어있던 독립 브랜드들도 양지로 나오면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리차드밀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오기도 했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존의 시계 브랜드들이 구성해놓은 단단한 계급도 안에 뉴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위블로가 앞으로 생겨날 뉴비들에게 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위블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클래식 퓨전이라는 모델은 말 그대로 클래식을 퓨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식이라는 것은 파텍 필립 오데만 피게 IWC의 노틸러스, 로얄로크, 인제니어, 이 전설적인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젠타의 감각을 적절하게 섞어 놓았어요. 지금은 위블로의 라인업이 탄탄해졌고 클래식 퓨전이라는 모델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살아남으면서 이제는 준 아이코닉 워치화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계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위블로의 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는 수많은 젠타의 아류 중에 하나 정도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관련해서는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의 위블로는 타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매력적인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로노그래프의 진심이고요. 트루비형은 기본이고 레겐피니언 구조의 11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무브먼트, 자동차의 엔진을 가져다 놓은 듯한 혁신적인 무브먼트. 그런데 위블로의 캐시카우이자 가장 위블로답다라고 생각되는 엔트리 클래식 퓨전에는 30만원짜리 범용 무브먼트 셀리타 SW300-1을 사용해서 1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3엔즈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범용과 인하우스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계를 구매할 때 다른 조건들이 마음에 들었다면 무브먼트의 종류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애호가분들이 가격에 걸맞는 무브먼트
무브먼트를 원하실 겁니다. 1100만원이 넘는 시계에 30만원짜리 무브먼트를 사용한다? 이 상황을 용인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보통 럭셔리 브랜드들의 마케팅 분야가 스포츠 쪽으로는 테니스, 골프, 요트 레이싱, 승마 같은 귀족 스포츠 중심입니다. 그리고 영화, 음악, 건축 분야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들 위주, 그 사람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상징성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블로는 일단 노출시키고 보자는 마인드, 필요 이상의 졸부 마케팅, 그리고 그 정도가 조금 과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정리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틸 스포츠의 디자인을 닮은 시계가 어떠한 헤리티지도 없는데 저렴한 범용 무브먼트를 달고 과대 마케팅을 하면서 1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고 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위블로라는 브랜드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3D로 봅니다. 죄송해요.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실증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물론 클래식 퓨전을 구매할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면 주저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미 기존의 아이코닉 워치들을 경험해 보신 애호가 분이라면 위블로가 한 번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위블로만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소재 활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선구자적인 브랜드가 아닐까요? 원래 하이엔드 브랜드는 골드, 화이트 골드, 플래티넘, 그 외 브랜드는 스틸, 이렇게 시계에 사용되는 소재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감히 금시계에 싸구려 러버를, 사파이어로 케이스를 만든다? 티타늄을 시계의 기본 소재로 사용한다? 다양한 색깔의 세라믹, 보수적인 시계 브랜드 그리고 애호가들에게 강철과 금을 제외한 소재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블로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소재의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시계를 처음 보자마자 반겨준 것은 정렬되지 않은 베젤 위의 나사였습니다. 이 날것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심심할 것 같았던 블랙매트 다이얼은 사실 G색에 가깝고 질감 또한 꽤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재의 활용 없이 순수한 골드로만 이루어진 핸즈와 인덱스는 생각보다 깨끗하게 폴리싱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핸즈와 인덱스는 스크래치에 워낙 약하고 다루기 어려워서 깨끗하게 마감된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자세히 보면 개판인 경우가 많아요. 얇은 베젤과 티타늄 케이스 사이에 단단한 플라스틱 부품이 하나 들어가 있고, 케이스백은 완전하게 미드 케이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무브먼트는 시스루백으로 오픈되어 있는데 범용 무브먼트의 피니싱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로터도 크고 무브먼트를 감상하는 맛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가죽인 줄 알았던 스트랩은 사실 러버였고요. 페이크 가죽인지 실제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표면만 잘라서 러버 위에 입혀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쉐입이 되게 손목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볍고 얇고 좋은 러버 스트랩 덕분에 착용감은 불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위블로는 이 클래식 퓨전의 사이즈를 38mm, 42mm, 45mm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주는데 왜 40mm는 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황금 사이즈만 딱 제외시켜 놨는데 실물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2mm가 우리가 평소 체감하는 40mm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총 42mm의 사이즈 중에서 노틸러스 케이스의 디자인과 비슷한 크라운 가드를 포함한 양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4mm, 두꺼운 베젤의 두께가 8mm로 다이얼 사이즈만을 측정해보면 3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치수와 체감되는 사이즈 사이의 갭이 되게 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며칠 전에 호딩키에서 위블로 클래식 퓨전의 한정판을 위트 있게 38mm로 출시했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여성용 시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42mm와 38mm의 러그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38mm 클래식 퓨전을 확대해서 42mm와 겹쳐보면 사이즈 차이라기보다는 러그 비율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계의 품질 자체는 많이 아쉬워요. 골드 소재의 가격을 제외하고 티타늄 기본 모델로 평가했을 때도 1200만원에 가까운 시계가 보여주는 만듦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00년 초에 위블로였다면 혁신이나 신선함이라는 단어로 가격을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런 스타일의 시계를 만들어주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리테일과 시계 품질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갭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매력은 차고 넘칩니다. 요즘에는 클래식 퓨전이 왜 이렇게 갖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호딩키 한정판보다도 40주년 한정판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호딩키 웹진의 에디터 사라 밀러의 위블로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번역하는 건 오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